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아침 8시쯤의 거리는 아직 한산한 시간이다. 커피를 손에 들고 여유를 즐기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차량도 몇 대 없으며 보행자는 주로 고요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서울의 아침은 분주하다. 아니, 분주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서울의 아침 거리 풍경은 마치 각자 달리는 집단 경주와 같다. 좁은 도로 위를 꽉 채운 차량들, 빠르게 회전하는 택시들,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급하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충돌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빈틈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의 도로가 무질서 속에 정밀함이라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울의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몇 초 내로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고요한 춤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정밀하게 계산된 듯 언제나 충돌을 피해간다. 그날 아침 나는 종로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출근 중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많은 보행자들이 택시와 버스, 그리고 빽빽한 자동차들 사이를 완벽하게 피해가며 길을 건넜다. 마치 미리 연출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와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로는 정말 복잡하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꽤나 공격적이다. 차들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고 모두들 마치 자동차 경주라도 하듯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도 간혹 도로가 복잡할 때는 자동차와 사람들의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김없이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도로를 가득 채운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나는 생각했다. 서울의 도로는 복잡하지만 무질서하지는 않다고. 한국은 그저 질서를 한 박자 빠르게 채워한 사회일 뿐이라고. 프랑스에서는 외교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였다. 단어 선택은 곧 정치적 입장이고 문장의 구조는 전략이었으며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곧 신뢰였다. 우리는 모든 갈등을 말로 끌어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방식이 통용되었다. 한국의 회의는 종종 조용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반대하지 않았고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박수나 환호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무표정한 얼굴로 사인을 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회의실 밖에서 진짜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나는 처음엔 이런 이중회의가 무척 혼란스러웠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 이견도 없었는데 왜 회의실 밖에서 따로 조율과 설득이 필요한가? 이건 비효율 아닌가? 그러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외교관이 내게 말했다. 한국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반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이 내게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아니오는 당연한 권리였고 그 거절은 의견의 차이일 뿐 감정의 훼손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오는 감정의 파열음을 만들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부정할 때도 조심스럽고 동의할 때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말은 말 너머의 뜻을 전제로 한다. 한 번은 한 장관급 인사와의 오찬에서 나는 지나가는 말로 이런 질문을 했다. 요즘 정부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답변은 사실상 맞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유연성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 한국의 대화가 겉보다 속이 훨씬 깊은 구조라는 걸 느꼈다. 한국 사회에는 안목이 많다. 표정, 숨소리, 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지나치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그날 아무도 내 말을 끊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조용해졌고 술이 도는 속도도 느려졌다. 다음 날 가장 친했던 한국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엔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부드럽지만 분명한 지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침묵이 항의가 되고 눈짓 하나가 동의가 된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말 이상의 배려였다. 프랑스는 말을 통해 갈등을 풀고 한국은 말을 아껴 조화를 만든다. 그 침묵은 때때로 답답했지만 한국에 오래 머물수록 깨닫게 되었다. 말 없는 공간에서야말로 가장 많은 의미와 감정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왜 이 나라에서 이처럼 다양한 종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말이다. 서울의 회의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풍경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다. 누군가가 예상과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인들은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전화를 돌리고 어떤 이는 메신저로 자료를 요청하며 어떤 이는 이미 다음 대안을 말하고 있었다. 그 반응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즉흥 연주 같았다. 악보는 없지만 모두가 흐름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였다면 아마도 회의를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다. 우리는 변수를 만났을 때 대응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한국에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꾸자로 반응된다. 그것을 처음 목격한 것은 내가 부임한 첫 해 한푸 경제 세미나 행사장에서였다. 중요한 연사가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하게 되자 나는 프랑스식으로 반응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자 한국 측 실무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연사는 못 오셨지만 기자들도 다 와 있고 방송도 대기 중입니다. 대사님께서 주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놀랐다. 그래도 되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가능하냐고 묻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결국 나는 즉석에서 연설문을 작성했고 행사는 예정한 시간에 정확히 시작되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잘 넘겼다. 프랑스에서는 완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해결을 우선시한다. 이 차이는 위기 앞에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갈라놓는다.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차례의 회의와 메모, 검토가 이어진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결정이 느리면 기회도 사라진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안은 항상 빠르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곧 이 나라의 즉흥성이 단순한 무계획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빠르게 살아남아야 했던 역사적 생존의 기술이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조급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체하면 기회를 잃는다는 집단 무의식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속도 감각은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반복된 위기 속에서 길러진 대응의 철학이다. 프랑스는 예정대로라는 말을 신뢰하고 한국은 되는 대로라는 말을 신뢰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결되었다. 10. 자녀 교육 미래에 대한 절박함. 프랑스에서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그들은 느리게 말하고 실수하며 잘하도록 허락받는다. 우리는 아이에게 질문을 유도하지만 답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정답보다 생각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가 미래의 전사다. 처음 유치원 입시 설명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한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나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음을 금세 알았다. 벽에는 명문 초등학교 입학률 통계가 걸려 있었고 앞자리에 앉은 부모들은 메모지와 연필을 쥐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씨앗이다. 그 씨앗은 좋은 비료, 깨끗한 물,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만 큰다고 여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설계하는 존재가 된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논술학원에서 발표 수업을 받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다. 그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 헌신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침 6시 6살 아이를 깨워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피아노와 태권도, 밤에는 독서 논술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일정은 한 명의 성인의 업무량에 가까웠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사님은 자녀가 몇 살에 두 번째 외국어를 시작하셨나요?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묻어 있었다. 한국에서 자녀 교육은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불안에 구조하였다. 미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기에 현재를 철저히 조율해야 한다는 심리.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게 둔다는 프랑스식 태도는 이곳에선 무책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카페에서 한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에게 조심스레 말하는 장면을 들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되니까 제발 스트레스만 안 받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한국 부모는 자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녀와 함께 경주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결혼식은 한편의 짧은 드라마와 같다. 신랑 신부가 자유롭게 서약을 쓰고 친구가 즉흥적으로 축사를 하며 하객들은 웃고 울고 마신다.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축하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두 사람의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처음 한국식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가장 놀란 건 하객들이 입구에서 흰 봉투를 내고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축의금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 정확히 대응되는 말이 없다. 우리는 선물은 주지만 현금은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내역이 방명록에 기재된다는 사실은 프랑스인의 감각으로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나중에 나는 이것이 단지 돈의 교환이 아니라 인연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의례는 기억을 구조하는 도구다. 제사상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는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무덤을 방문하거나 간단한 식사 중 회상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망일마다 정성스레 차려진 제사상이 놓이고 조상 앞에서 절을 한다. 이 행위는 설명보다 몸의 기억을 앞세운다. 그 절은 이 사회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인은 의례를 형식이라 여기고 가끔 귀찮아하며 생략한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격식은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존중의 방식이다. 축의금은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인연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고 단절을 막아준다. 제사는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게 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한국의 의례는 때때로 복잡하고 때때로 번거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스며 있다. 그 생각을 하자 격식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격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